며느리 너를 고소해야겠구나. 내 아들 인생 망친 건 너 하나로 족하니 더는 참지 않겠다. 이른둘에 영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은 첫 마디는 서늘한 거실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고 살았던 영순 씨였습니다. 그런 그녀의 손에는 며느리 수진의 가방에서 쏟아져 나온 낯선 서류들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수진은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밖에는 예고 없던 빗줄기가 창문을 거칠게 두드리고 있었고 집안의 정적은 그 빗소리보다 더 무겁게 두 사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단아했던 뒷모습은 이제 배신감의 얼룩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늘 귀한 시간 내어 경청해 주시는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야기를 짓는데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지금 어느 곳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안부 남겨주시면 오늘 생각지도 못한 기쁜 소식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릴 것입니다. 영순 씨는 올해로 혼자 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사우디 건설 현장에서 평생을 보낸 남편이 남겨준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아들 명훈이 그녀의 전부였지요. 명훈이 반듯하게 자라 대기업에 입사하고 수진처럼 조용하고 살림 잘하는 며느리를 데려왔을 때 영순 씨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수진은 영순 씨의 손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동네 노인정에서도 영순 씨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주는 정갈한 아침상과 매일같이 챙겨주는 영양제는 영순 씨의 유일한 자랑거리였으니까요. 하지만 평화롭던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은 불과 석 달 전이었습니다. 늘 정해진 시간에 장을 보고 돌아오던 수진의 외출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매주 목요일이면 수진은 평소보다 화려한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영순 씨가 어디 가느냐고 물으면 그저 친구를 만나러 간다며 옅은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하지만 돌아온 수진의 몸에서는 늘 정체 모를 소독약 냄새와 씁쓸한 한약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영순 씨의 가슴 속에는 의구심이라는 독버섯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어제 오후에 터졌습니다. 수진이 외출한 사이 영순 씨는 수진의 방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그날은 무언가에 홀린 듯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영순 씨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통장 3개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대출 계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통장의 명의였습니다. 아들 명훈의 이름도 며느리 수진의 이름도 아닌 이진호라는 낯선 남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대체 누구길래 우리 애들이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보내는 거야. 영순 씨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들 명훈은 돈 관리를 전적으로 수진에게 맡기고 있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아들 몰래 딴살림이라도 차린 것일까? 아니면 도박이라도 하는 것일까? 온갖 불길한 생각이 영순 씨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거실 시계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그날 저녁, 수진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영순 씨는 차마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영순 씨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수진이 평소처럼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집을 나섰습니다. 영순 씨는 무릎 통증도 잊은 채 조심스럽게 그 뒤를 쫓았습니다. 수진은 평소 타지도 않던 택시를 잡아타고 시내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영순 씨도 급히 뒤따르는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택시비 몇천 원에 손을 떨던 평소의 영순 씨가 아니었습니다. 택시가 멈춰선 곳은
상록수 요양병원이라는 낡고 외진 건물이었습니다. 수지는 익숙한 듯 병원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영순 씨는 건물 모퉁이에 몸을 숨기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수진의 친정 부모님은 이미 몇 년 전에 모두 돌아가셨다는 것을 영순 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누가 있단 말인가? 영순 씨는 가슴이 방망이질 치는 것을 느끼며 병원 안으로 조심스럽게 발을 들였습니다. 병원 복도는 특유의 서늘하고 씁쓸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3층 끝에 있는 305호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순 씨는 병실 문에 난 작은 유리창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 젊은 남자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남자의 손을 꼭 잡고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얼굴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창백한 안색으로 수진을 향해 힘겹게 미소 짓고 있었죠. 그 모습은 마치 애틋한 연인처럼 보이기도 했고 헤어진 가족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진호 씨, 오늘은 기분이 좀 어때요? 약은 잘 먹었고요? 수진의 다정한 목소리가 문 밖까지 새어나왔습니다. 영순 씨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 아들 앞에서도 저렇게 환하게 웃어준 적이 있었던가. 우리 명훈이는 매일 밤 야근하며 돈 벌어오느라 얼굴이 반쪽이 됐는데 며느리는 그 돈을 빼돌려 여기서 딴 남자를 돌보고 있다니. 영순 씨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에 병실 문을 박차고 들어갈 뻔했지만 겨우 이성을 붙잡았습니다. 지금 여기서 터뜨리면 며느리가 무슨 변명을 늘어놓을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순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들 명훈이 퇴근하고 돌아와 식탁에 앉을 때까지 영순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조기를 구워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보며 명훈은 수진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영순 씨는 그 꼴이 보기 싫어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신 데라도 있으세요? 명훈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영순 씨는 명훈의 얼굴을 차마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내 마누라가 지금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고. 영순 씨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지만 일단은 참기로 했습니다. 수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으로 영순 씨의 밥 위에 조기살을 발라 올려주었습니다. 그 가식적인 손길이 영순 씨의 살갗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요새 친구 만난다는 곳이 어디냐? 나도 요새 적적한데 나중에 같이 한번 가보자꾸나. 영순 씨가 가시돋친 말을 던졌습니다. 수진의 젓가락질이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수진은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동창들 모임이라 어머니 가시면 심심하실 거라는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 여우 같은 것이 내 아들을 홀려도 단단히 홀렸구나 싶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수진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영순 씨는 방으로 들어가 낮에 가져온 통장 사본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영순 씨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명훈은 서재에서 밀린 업무를 보고 있었고 수진은 주방 정리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수진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연극은 끝낼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순 씨의 눈에는 이미 자비란 없었습니다. 오직 내 아들의 인생을 망친 저 여자를 단죄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이진호라는 놈은 누구고 우리 아들 돈으로 왜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영순 씨가 식탁 위에 서류 뭉치를 내던졌습니다. 설거지하던 수진의 손에서 그릇이 떨어져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명운도 소란스러운 소리에 거실로 튀어나왔습니다. 명운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수지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제 설명 좀 들어보세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영순 씨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눈으로 본 진실이 있는데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영순 씨는 당장 짐을 싸서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명운 또한 배신감에 젖은 눈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수진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든 채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명운 씨,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되실 거예요. 수진은 그 말을 남기고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명운은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영순 씨는 승리감보다는 허탈함이 앞섰습니다. 텅 빈 며느리의 방을 정리하러 들어간 영순 씨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하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어머님께라고 적혀 있었고 겉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영순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죽은 남편 이정길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에 누워있던 그 남자, 이진호는 수진의 내연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순 씨의 남편이 사우디에 있던 시절 현지에서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낳았던 남편의 숨겨진 아들이었습니다. 영순 씨가 평생 믿어온 남편의 정조가 무너지는 순간이었고 며느리가 왜 그토록 처절하게 그를 돌봐왔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는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임종 직전에 제 손을 잡고 우셨어요. 그 아이만은 제발 모른 척하지 말아달라고요. 수진이 남긴 편지는 영순 씨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영순 씨는 거실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 사진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며 칭송받던 남편이었습니다. 사우디에서 고생하며 보내온 돈으로 명운이를 키우고 이 집을 샀는데 그 돈의 일부가 다른 가족에게 가고 있었다는 사실은 영순 씨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명운은 어머니가 든 편지를 뺏어 읽었습니다. 명운의 얼굴도 영순 씨만큼이나 하얗게 질렸습니다. 평생 존경해온 아버지였습니다. 엄격하지만 인자했던 아버지가 밖에서 다른 자식을 낳고 그 짐을 며느리에게 떠넘겼다는 사실을 명운은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편지 속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남편 정길 씨는 사우디에서 만난 한 여인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고 그 여인이 병으로 죽자 아들을 한국으로 데려와 몰래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일까요? 아버지가 정말 우리를 속이신 걸까요? 명운의 물음에 영순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남편은 가끔 알 수 없는 곳으로 돈을 보냈고 1년에 몇 번씩 지방 출장을 핑계로 집을 비웠습니다. 영순 씨는 그저 남편이 성실하게 일하느라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 아이 이진호를 만나러 가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영순 씨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가슴을 쳤습니다. 수지는 편지에 적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병원에서 몰래 수진을 불러 이 사실을 고백했다고 말입니다. 명운이 알게 되면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무너질까봐, 그리고 영순 씨가 받을 충격이 걱정되어 차마 말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시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지난 5년간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수진이 매주 목요일마다 입었던 화려한 옷을 떠올렸습니다. 그것은 데이트를 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죽어가는 이복 동생에게 조금이라도 밝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며느리만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소독약 냄새와 한약 냄새는 며느리의 부정이 아니라 헌신과 고통의 흔적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자신의 무지가 며느리를 빗속으로 내쫓았다는 사실에 몸서리쳤습니다. 영순 씨는 창고 깊숙이 넣어두었던 남편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수첩과 빛바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명운과 함께 상자를 뒤지던 중 영순 씨는 사우디 건설 현장의 로고가 찍힌 작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을 넘기자 남편의 투박한 글씨체가 나타났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1980년대 사우디의 뜨거운 태양과 고독함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낯선 땅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며 매일같이 편지를 썼지만 동시에 그곳에서 만난 여인에 대한 죄책감도 적어 내려갔습니다. 실수로 시작된 인연이었지만 태어난 아이를 차마 버릴 수 없었던 한 남자의 고뇌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순에게 미안해서 죽고 싶다는 문장이 일기장 곳곳에 적혀 있었습니다. 정길 씨, 당신 참 바보 같은 사람이었구먼. 차라리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영순 씨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고 통곡했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비밀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옥의 열쇠를 하필 가장 착한 며느리에게 맡기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명우는 일기장 사이에서 발견된 이진호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사진 속 어린 진호는 명운의 어린 시절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명우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듯한 기분에 일기장을 덮어버렸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어떻게 견뎠을까? 영순 씨는 수진이 대출까지 받아가며 진호의 병원비를 댔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만으로는 불치병에 걸린 진호의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노후 자금에는 손을 대지 않으려고 스스로 빚을 지면서까지 시아버지의 비밀을 지켰던 것입니다. 영순 씨는 그런 며느리를 고소하겠다고 독서를 퍼부었던 자신의 입술을 때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순 씨와 명우는 서둘러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을 찾아야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간호사들이 영순 씨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어제 한바탕 소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고개를 숙인 채 305호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병실 안에는 진호만 누워 있을 뿐 수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영순 씨를 본 진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힘겹게 손을 뻗어 영순 씨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순 씨는 그 남자의 눈에서 남편의 눈매를 보았습니다. 원망하고 싶었지만 죽어가는 아이의 얼굴을 보니 그저 가여운 마음이 앞섰습니다. 수진이는 어디 갔느냐? 보호자 말이다. 영순 씨가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간호사는 수진이 어제 새벽에 잠시 들러 남은 병원비를 모두 결제하고 떠났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수진은 자신이 떠나면 진호가 버려질까봐 마지막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우는 원무과로 달려가 수진의 연락처를 물었지만 수진은 이미 휴대전화 번호까지 바꾼 상태였습니다. 영순 씨는 진호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남편이 사랑했던 그러나 세상에 내놓을 수 없었던 아들. 영순 씨는 진호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미움이 눈물로 바뀌어 흘러내렸습니다. 진호는 영순 씨의 눈물을 보더니 안심한 듯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용서를 기다렸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영순 씨는 수진이 갈 만한 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친정도 없는 수진이 의지할 곳이라고는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명우는 수진의 친구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렸지만 다들 수진의 행방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영순 씨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 오는 날 얇은 가방 하나만 들고 나간 며느리가 어디서 밤을 지샜을지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영순 씨는 수진이 평소 자주 가던 시장 입구의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은 마음이 울적할 때면 그곳에서 혼자 국밥 한 그릇을 먹곤 했습니다. 국밥집 주인 댁은 수진이 어제 저녁에 들렀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서는 국밥 한 그릇을 다 비우지도 못하고 나갔다는 말에 영순 씨는 다시 한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간 곳이 여기일지도 몰라요. 명운이 가리킨 곳은 남편 정길 씨의 묘소가 있는 추모공원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서둘러 추모공원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추모공원은 고요했습니다. 멀리 남편의 비석 앞에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엎드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비석을 붙잡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천천히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수진은 인기척에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영순 씨를 발견한 수진은 도망치려 했지만 영순 씨가 더 빨랐습니다. 영순 씨는 수진을 꽉 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이 못난 시어미가 정말 미안해. 영순 씨의 진심 어린 사과에 수진은 참았던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두 여자의 울음소리가 추모공원의 노을 속으로 번져나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드실 것 같아요. 병원 복도에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들려온 의사의 말은 영순 씨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수진을 겨우 찾아 데려왔건만 하늘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의사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 매달렸고 명우는 마른 세수를 하며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막대한 수술비와 희박한 성공 확률. 영순 씨는 눈앞의 남자가 남편의 과오라는 사실도 잊은 채 그저 꺼져가는 한 생명에 대한 연민으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수술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 수진은 자신의 통장 잔액을 확인하며 절망했습니다. 이미 지난 5년간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기에 더 이상 끌어올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수진은 제2금융권 대출까지 알아보고 있었지만 명운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며느리가 짊어진 짐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운 역시 갑작스러운 거액을 마련하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명운아, 내 아버지가 나 노후 자금하라고 남겨둔 저기 아래쪽 땅 말이다. 그거 내놓았구나. 어차피 그 사람 돈으로 산 거니 그 사람 핏줄 살리는데 쓰는 게 맞지 않겠니? 영순 씨의 폭탄 선언에 명운과 수진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 땅은 영순 씨가 남편을 잃고 홀로 버티며 끝까지 지켜온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하지만 영순 씨는 단호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은 남편에게 따질 일이지 병상에서 죽어가는 젊은이에게 화풀이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순 씨는 집으로 달려가 인감도장과 서류를 챙겼습니다. 서류 봉투를 쥐었을 때 느껴지는 묵직함은 마치 남편의 마지막 숙제를 대신 끝내주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영순 씨는 수진의 손에 서류를 쥐어주었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의 깊은 속내에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평생 갚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의 진심 어린 고백에 영순 씨는 그저 며느리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수술실에 붉은 등이 켜졌고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남자가 살아야만 남편의 죄가 씻기고 수진의 헌신이 헛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수술은 무려 8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깜빡일 때마다 영순 씨의 가슴도 함께 울렁거렸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말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환자의 의지였고 그를 향한 가족들의 간절함이었습니다. 진호의 상태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갈 무렵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남편 정길 씨의 오랜 고향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박 씨였습니다. 박 씨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영순 씨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미 수진이 진호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동안 이를 빌미로 수진에게 돈을 뜯어내 왔던 파렴치한 인간이었습니다. 영순 씨, 오랜만이네. 정길이가 저 세상에서 아주 흐뭇해하겠어. 본처랑 며느리가 저렇게 정성껏 돌봐주니 말이야. 그런데 이 사실이 동네에 소문나면 명운이 체면이 어떻게 되겠나? 박 씨의 뻔뻔한 협박에 영순 씨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수진이 왜 대출까지 받아야 했는지, 왜 그렇게 혼자 끙끙 앓았는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박 씨는 남편의 과거를 무기로 며느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명우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박 씨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영순 씨가 한 발 앞서 나갔습니다. 박 씨, 자네가 우리 정길 씨랑 친구라고? 친구라는 작자가 친구 자식을 볼모로 그 아내를 협박해?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경찰서 가서 대면하고 싶지 않으면 말이야. 영순 씨의 기백에 박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 온순하기만 하던 영순 씨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모양입니다. 영순 씨는 박 씨를 향해 침을 뱉듯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남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침묵했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 영순 씨에게 중요한 것은 죽은 남편의 체면이 아니라 살아있는 내 가족을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구시렁거리며 병원 복도를 빠져나갔고 수지는 영순 씨의 품에 안겨 참았던 서러움을 토해냈습니다. 모든 긴장이 한꺼번에 풀린 탓이었을까요? 수진과 명운을 먼저 집으로 보내고 병실을 지키던 영순 씨가 화장실 복도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고 병원은 순식간에 비상 상태가 되었습니다.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노안이 겹치면서 심장에 무리가 온 것이었습니다. 응급실로 달려온 수진과 명우는 하얗게 질린 채 영순 씨의 침대 곁을 지켰습니다. 수진은 영순 씨의 거친 손을 잡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나 같은 며느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해주시는지 시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깊어 감당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영순 씨는 혼미한 정신 속에서도 수진의 이름을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꿈속에서 만난 남편 정길 씨는 영순 씨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깨어나세요. 제가 아직 어머니께 해드릴 게 너무 많아요. 제발이요. 수진의 간절한 외침 덕분인지 영순 씨는 이튿날 정오가 지나서야 겨우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시야 사이로 수진의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 보였습니다. 영순 씨는 힘겹게 손을 들어 수진의 뺨을 만졌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고부관계를 넘어 거친 풍랑을 함께 헤쳐온 전우와도 같은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명우는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이제는 자신이 모든 짐을 지겠노라 다짐했습니다. 의사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영순 씨는 병실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얄궂다고요. 남편이 남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자신의 몸이 부서져라 노력하는 이 상황이 기가 막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비밀은 더 이상 무거운 돌덩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아픈 실타래였습니다. 영순 씨가 건강을 회복해갈 무렵 진호의 상태가 다시 위독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나 이미 몸이 너무 약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진호는 정신이 든 찰나에 수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베개 밑에 숨겨두었던 낡은 가죽 지갑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정길 씨가 진호에게 남겼던 마지막 편지와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누님,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너무 많은 고생을. 진호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진호 역시 자신의 존재가 이 가정을 파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평생을 숨죽여 살아왔던 것입니다. 정길 씨는 진호에게 절대 본가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말라고 당부했지만 병세가 악화되자 수진에게 마지막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영순 씨는 정길 씨의 편지를 읽으며 남편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죽기 직전까지 영순 씨에 대한 미안함과 진호에 대한 가책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영순아, 부디 이 아이를 사람이 아닌 내 업보로 봐주길 바란다는 간청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그 글귀 위로 눈물을 뚝뚝 떨어뜨렸습니다. 미움과 용서가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호는 영순 씨의 눈물을 마지막으로 본 뒤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고 심장 박동기가 긴 신호음을 내며 일직선을 그렸습니다. 병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지는 소리 없이 오열했고 명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순 씨는 진호의 얼굴을 덮은 하얀 시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됐다. 내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실 게다. 가서 원 없이 응석 부리렴. 그것은 한 인간의 죽음에 대한 애도이자 남편의 비밀과 영원히 작별하는 영순 씨만의 의식이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이제 남겨진 이들이 상처를 돌볼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진호의 장례식은 쓸쓸했습니다. 조문객이라고는 영순 씨와 명훈 그리고 수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순 씨는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비밀을 온전히 품어주고 보내주는 마지막 길이었으니까요. 장례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온 영순 씨는 현관문을 열었을 때 느껴지는 낯선 고요함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집안 정리를 마친 영순 씨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작은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영순 씨가 시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옥반지 하나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그 반지를 꺼내 거실로 나갔습니다.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영순 씨 앞에 앉았습니다. 수진아, 이거 받아라. 내 시어머니가 나 시집 올 때 주신 거다. 그동안 내가 이걸 너한테 안 준 건 아직 내가 이 집안 사람이라는 걸 내 마음속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서였을지도 모르겠다. 영순 씨는 수진의 가느다란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수진은 깜짝 놀라 손을 뺐지만 영순 씨는 단호했습니다. 지난 세월 며느리가 보여준 인내와 헌신은 이 반지의 무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수지는 반지를 내려다보며 다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저 아버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수진의 담백한 말에 영순 씨는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숨김도 없었습니다. 영순 씨는 며느리를 아들의 아내가 아닌 자신의 딸처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명훈도 거실로 나와 그 광경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묶인 세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빛 아래 길게 늘어났습니다. 오랜 투쟁 끝에 찾아온 평화는 달콤했고 공기는 더없이 투명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영순 씨는 수진과 나란히 앉아 앨범을 넘겼습니다. 정길 씨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며 영순 씨는 처음으로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이 영감탱이 젊었을 때는 참 잘생겼었지. 그래서 사우디 가서도 그 사다를 낸 모양이야. 영순 씨의 농담 섞인 말에 수진도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픔을 웃음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만큼 그들의 마음은 이미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평온한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순 씨는 명훈이 퇴근한 줄 알고 반갑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는 낯선 중년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척한 얼굴에 초라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종이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영순 씨는 그녀를 본 순간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누구신데 우리 집을 찾아오셨나요? 영순 씨의 물음에 여인은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진호의 친어머니 김정숙이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녀가 나타나자 영순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숙 씨는 정길 씨가 사우디에서 돌아온 뒤에도 한국에서 몰래 인연을 이어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죽음을 뒤늦게 듣고 마지막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영순 씨는 그녀를 집안으로 들여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고 들어오게 했습니다. 수진은 이미 진호를 돌보며 정숙 씨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실에 앉은 세 여자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숙 씨는 정길 씨가 자신에게 남겼던 돈과 편지들을 영순 씨 앞에 내놓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림자로 살기로 약속했습니다. 정길 씨는 영순 씨를 정말 많이 아꼈고 저에게도 항상 미안해했습니다. 아들을 끝까지 돌봐주신 며느님께 절이라도 하고 싶어 염치불구하고 왔습니다. 정숙 씨의 고백은 영순 씨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는 일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시대를 아프게 살아온 가련한 여인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그녀가 가져온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이건 자네가 가져가게. 우리 정길 씨가 자네 노후 생각해서 준 걸 텐데 내가 가져갈 이유가 없네. 영순 씨의 넓은 도량에 정숙 씨는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정숙 씨가 다녀간 뒤 영순 씨는 한동안 멍하니 창밖을 보았습니다. 남편의 배신이 양파 껍질처럼 벗겨질 때마다 가슴이 쓰렸지만 한편으로는 그 모든 진실을 마주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정말 남편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명훈은 퇴근 후 정숙 씨의 방문 소식을 듣고 펄쩍 뛰었지만 영순 씨는 아들을 달랬습니다. 명훈아, 그 여자도 피해자다. 평생 숨어 지낸 그 속은 오죽했겠니? 이제 다 잊었구나. 우리가 그들을 품어준 게 아니라 어쩌면 그들이 우리에게 용서할 기회를 준 걸지도 모른다. 영순 씨의 말에 명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지는 묵묵히 집안의 환기를 시키며 공기를 바꿨습니다.
그날 밤 밖에는 시원한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영순 씨는 빗소리를 들으며 남편의 유품 중 남겨두었던 마지막 사진첩을 정리했습니다. 정길 씨가 혼자 찍은 사진들, 일기장들. 영순 씨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봉투에 담았습니다. 이제는 추억으로 남겨야 할 것들과 완전히 작별해야 할 때였습니다. 수지는 영순 씨 곁에 앉아 함께 사진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은 참 행복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진 어머니가 옆에 계셨으니까요. 수진의 위로에 영순 씨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행복했던 건 남편이 아니라 이제야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밀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난 영순 씨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습니다. 비가 그친 새벽, 영순 씨는 정원 한 구석에 남편의 낡은 일기장 몇 권을 가져가 태웠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며 영순 씨는 마음속 깊이 맺혔던 응어리를 함께 날려보냈습니다. 타버린 재는 바람에 흩어졌고 영순 씨의 눈가에 맺혔던 마지막 눈물도 아침 햇살에 말라갔습니다. 이제 남겨진 것은 상처뿐인 과거가 아니라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내일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영순 씨는 수진과 함께 시장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다시 만난 박 씨는 여전히 야비한 눈빛으로 영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또 다른 협박거리를 찾으려는 듯 쭈뼛거리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영순 씨는 이번에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진의 손을 꼭 잡고 박 씨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박 씨, 자네가 가진 그 얄팍한 비밀, 이제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다 말해도 좋네. 나랑 우리 며느리는 이미 다 알고 있고 서로 용서했으니까. 자네가 한 짓 공갈 협박으로 신고하기 전에 입 다물고 조용히 살게. 영순 씨의 서슬 퍼런 경고에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박 씨는 당황하며 얼굴이 붉어졌고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골목 뒤로 사라졌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당당한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더 이상 숨을 필요도 죄인처럼 고개를 숙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 골목을 누비며 맛있는 식재료를 한가득 샀습니다. 오늘 저녁은 수진이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영순 씨는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남 눈치 보지 말고 우리끼리 재밌게 살자. 영순 씨의 목소리는 힘찼고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시장 골목 가득히 두 여자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길고 긴 겨울을 지나 찾아온 진정한 봄의 소리였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오후 영순 씨의 집 안방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거실 정중앙에 위압적으로 걸려있던 남편 정길 씨의 대형 영정 사진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작년 가족여행 때 찍었던 셋이서 활짝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 걸렸습니다. 영순 씨는 사진 속 자신의 주름진 얼굴이 오늘따라 보기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순 씨는 정길 씨의 사진을 작은 액자에 담아 서재 구석으로 옮겼습니다. 미워서 치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수지는 영순 씨의 이런 변화를 묵묵히 응원했습니다. 수지는 거실 테이블 위에 화사한 풀이 지어 꽃다발을 놓았습니다. 집안 전체에 싱그러운 꽃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 집이 정말 환해졌어요. 진작 이렇게 할 걸 그랬나 봐요. 수진의 말에 영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순 씨는 수진을 데리고 뒷산 산책길에 올랐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올라온 새순들을 보며 영순 씨는 생명의 끈질김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비밀, 진호의 죽음,
박 씨의 협박. 그 모든 시련은 영순 씨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뿌리를 내리게 해주었습니다. 산책을 마친 뒤 영순 씨는 수진에게 자신의 통장을 건넸습니다. 진호의 수술비를 위해 내놓았던 땅의 나머지 잔금이 입금된 통장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이 돈을 수진의 이름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수진은 펄쩍 뛰며 거절했지만 영순 씨는 단호하게 수진의 손을 쥐었습니다. 이건 시아버지가 내게 주는 미안함이고 내가 내게 주는 고마움이다. 내가 지킨 우리 집안의 가치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수진은 결국 통장을 받아들고 영순 씨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고부 사이의 정은 이제 피보다 진한 연대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수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의 막바지에서 만난 이 거대한 폭풍이 사실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인 며느리를 제대로 보게 해주었다는 사실을요. 이제 영순 씨에게 수진은 단순한 아들의 아내가 아닌 자신의 남은 생을 함께할 동반자였습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집안에 믿기지 않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결혼 5년 동안 소식이 없던 수진이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온갖 스트레스와 고생 속에서도 생명은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명우는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 복도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고 영순 씨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이게 다 내가 착하게 살아서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 정말 고맙다, 수진아. 영순 씨는 수진을 침대에 뉘어두고 손수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며느리 살림에 참견한다고 했을 테지만 지금의 수진은 시어머니의 간섭이 그저 따뜻한 사랑으로만 느껴졌습니다. 영순 씨는 아기 옷을 미리 사러 다니며 매일매일을 설렘 속에서 보냈습니다. 분홍색, 하늘색 옷들을 보며 손주의 얼굴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영순 씨는 청춘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수지는 입덧이 심해 고생했지만 영순 씨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 덕분에 고비를 넘겼습니다. 명우는 퇴근길에 아내가 먹고 싶다는 과일을 산더미처럼 사들고 왔습니다. 집안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영순 씨는 가끔 밤에 정길 씨의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영감, 당신 손주가 생긴대요. 거기서 흐뭇하게 보고 계시죠? 어느덧 수진의 배가 제법 불러왔습니다. 영순 씨는 수진의 배에 손을 올리고 아기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도윤아,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니? 세상에 나오면 이 할머니가 다 지켜줄게. 아기는 영순 씨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듯 발길질로 대답했습니다. 영순 씨는 그 신비로운 태동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픔을 딛고 태어날 이 생명은 집안의 모든 상처를 덮어줄 축복이었습니다. 영순 씨는 도윤이를 기다리며 작은 일기장을 샀습니다. 손주에게 전해주고 싶은 삶의 지혜와 가족의 이야기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남편의 비밀에 대해서는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며 어려운 시간을 이겨냈는지에 대해 정성껏 기록했습니다. 영순 씨의 글씨는 투박했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아, 가족은 완벽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란다.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고 못난 구석을 감싸줄 때 진짜 가족이 되는 거란다. 내 엄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지. 일기장 한 페이지에는 수진의 강인함을 칭송하는 글이 적혔습니다. 영순 씨는 수진이 겪었던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그 숭고한 희생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일기를 쓴다는 사실을 알고 감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마다 식탁에 앉아 아기 용품을 정리하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던 어느 밤 수진의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우는 서둘러 차를 준비했고 영순 씨는 침착하게 출산 가방을 챙겼습니다. 분만실로 들어가는 수진의 손을 잡으며 영순 씨는 속삭였습니다. 겁내지 마라. 내가 밖에서 딱 지키고 있을게. 영순 씨의 든든한 목소리에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시간의 진통 끝에 아기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간호사가 안고 나온 아기는 명운을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영순 씨는 아기를 품에 안는 순간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70년 인생의 고단함이 아기의 보드라운 살결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영순 씨는 아기의 이마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고맙다, 도윤아. 우리 집에 와줘서 정말 고맙다. 도윤이가 태어난 지 100일이 되는 날, 집안은 잔치 분위기였습니다. 영순 씨는 직접 수수팥떡을 찌고 정성껏 100일상을 차렸습니다. 수지는 예쁜 한복을 입고 도윤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사진사 역할을 자처한 명운이 셔터를 누를 때마다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곳에 더 이상 비밀이나 죄책감 같은 어두운 단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잔치를 마치고 영순 씨는 수진과 함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유모차 안에서 잠든 도윤이를 바라보며 영순 씨는 긴 숨을 내뱉었습니다. 수진아, 돌아보면 참 모진 세월이었다. 그렇지? 영순 씨의 물음에 수진은 영순 씨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계셔서 견딜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시어머니 이상의 존재예요. 영순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길 씨가 어딘가에서 이 모습을 보며 빙그레 웃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미움은 어느덧 연민이 되었고 연민은 다시 깊은 사랑과 이해로 승화되었습니다. 영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상대방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상처 입은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어머니, 우리 내일은 도윤이 데리고 아버님 묘소에 다녀올까요? 가서 인사드려야죠. 수진의 제안에 영순 씨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남편 앞에 당당하게 서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남긴 숙제, 우리가 다 해결했소. 이제 걱정 말고 편히 쉬시오. 라고 말입니다. 노을이 지는 공원길을 따라 유모차를 끄는 두 여자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의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잊지 못할 선물이 됩니다.